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80세가 넘어서도 튼튼한 임플란트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걱정되시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떠올리시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부작용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입술 감각이 이상해졌어. 물을 마셨는데 코로 물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임플란트 나사가 부러져서 다 빼야 했다더라. 네, 이런 일 실제로 일어납니다. 150건의 임플란트 수술 사례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요. 감염이 15.3%, 임플란트 실패가 8%, 임플란트 주의염이 12%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신경손상은 2.7%, 상악동 관련 문제는 4%로 보고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단순히 아픈 것이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수술 직후 붓고 아픈 건 회복 과정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건 일상생활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진짜 부작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치과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임플란트 부작용 4가지, 그리고 이런 부작용을 99%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환급률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 중이시거나 이미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치과 의사도 두려워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경 손상입니다. 우리 아래턱 안에는 하치조 신경이란 아주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요. 이 신경이 입술과 턱 감각을 담당하는데 무리하게 긴 임플란트를 심거나 수술이 좀 공격적으로 진행되면 이 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랫입술이나 턱이 마비돼서 물이 흘러도 잘 모르고 밥풀이 묻어도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다행히 수술 직후 얼얼하거나 감각이 둔해졌을 때 바로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바로 대처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즉시 치과에 연락해야 해요. 두 번째는 상악동 문제입니다. 우리의 윗 어금니 위쪽에는요,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요. 위턱뼈가 얇은 분들은 여기에 뼈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상악동염이나 상악동 천공 같은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이 퍼져서 코나 입으로 고름이 나오거나 심한 경우 입으로 물을 마셨는데 코로 물이 새는 충격적인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건 대부분 무리하게 서두른 수술에서 생깁니다. 뼈가 단단해질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세 번째는 나사 파절입니다. 임플란트는 나사로 이어져 있어요. 임플란트는 뼈 속의 뿌리, 그 위에 기둥, 그리고 실제로 씹는 크라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뿌리와 기둥을 연결하는 작은 나사가 가장 약한 고리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 파괴로 나사가 부러지기도 하고 보철물이 정밀하지 않게 제적되면 쉽게 파절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나사가 안쪽 깊숙이 부러져 버리면 빼내기가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제대로 못 빼내면 결국 임플란트를 통째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정밀 스캔과 캐드캠 장비로 이런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재료도 많이 좋아졌죠. 만약 나사가 부러졌더라도 경험 많은 의사라면 임플란트는 살리고 나사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임플란트 주의염.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은 말 그대로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염증이에요. 치아가 잇몸병에 걸리듯 임플란트도 똑같이 같은 세균이 작용을 해서 잇몸뼈를 녹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가 난다, 잇몸이 붓는다 정도지만 심해지면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를 결국 뽑아야 할 수도 있어요. 임플란트 주의염은 사실 특별한 수술 실수 때문이 아니라 환자분이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플란트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작용들, 공통된 원인이 뭘까요? 바로 빨리 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이거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언제부터 밥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인데요. 임플란트는 사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염증이 가라앉을 시간을 줘야 되고요.
뼈가 단단해질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계획이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수술의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요,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안전하면서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만약 부작용이 어쩔 수 없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수술 경험이 있는 원장님인지, 상담한 의사가 실제로 직접 수술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치과에서 뭔가 해결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 많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임플란트는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은 후에 관리가 반 이상이에요. 꼼꼼한 칫솔질, 그리고 치간 칫솔, 워터픽은요, 임플란트의 필수입니다. 꼭 사용하세요. 제발 사용해 주세요. 치간 칫솔, 워터픽.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잇몸 상태, 임플란트 나사 상태, 염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기에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할 수도 있거든요. 정기검진을 오랫동안 안 오시다가 염증이 심해져서 이제 조금 불편하다 싶을 때 그때 오시면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를 뽑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임플란트는 좋은 재료, 좋은 장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의사의 실력, 환자의 관리,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하게 계획하시고요. 수술 후에도 꼭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80세가 넘어서도 튼튼한 임플란트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임플란트와 관련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그런 치과 이야기 올려드릴 거거든요. 아직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시 찾아오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치과 의사 닥터 황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